옛날, 아주 먼 옛날에 높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마을 앞을 굽이쳐 흐르는 연활이라는 이름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여 봄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매미소리가 정겨우며 가을에는 황금빛 들판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꽃이 지붕마다 소복이 쌓이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 돕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곳에 가장 크고 오래된 기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최진사댁으로 불리는 명망 높은 가문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최진사댁은 대대로 학식과 덕망이 높아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집안이었으며 대문 앞에는 항상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곡식 주머니가 걸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규모는 웅장했으나 사치스럽지 않았고 정갈하게 닦인 마당과 정성스럽게 가꾼 장독대에서는 안주인의 세심하고 정갈한 솜씨가 그대로 묻어나 감탄을 자아내곤 했지요. 담벼락을 따라 심어진 매화나무는 찬바람이 가시기도 전에 꽃망울을 터뜨려 고결한 향기를 내뿜었고 그 향기는 지나가는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할 정도로 은은하고 깊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김씨 부인은 얼굴이 보름달처럼 고우시고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워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우러러보는 덕의 표상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노비들이나 일꾼들을 대할 때도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보살폈으며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잡아주는 자비로움을 베풀었지요. 그런 부인의 성품 덕분에 최진사댁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훈훈한 기운은 마을 전체를 평온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곁에는 어릴 적부터 친자매처럼 자라온 옥이라는 이름의 충직한 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부인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릴 정도로 영특했습니다. 옥이는 부인이 시집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몸종이었으나 부인은 그녀를 단순한 하인으로 여기지 않고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할 만큼 깊이 신뢰하고 아꼈습니다. 옥이 또한 부인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밤낮으로 부인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도했고 부인의 그림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 구석구석을 살뜰히 보살폈지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가문에도 말 못할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최진사와 부인이 혼인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대가 끊길까 전전긍긍했고 마을 사람들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곤 했으니 부인의 마음고생은 오죽했겠습니까? 부인은 자신의 불효라 여기며 매일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장독대 뒤에서 하늘에 빌고 또 빌었으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라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최진사는 겉으로는 부인을 위로하며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으나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밤마다 서재에서 홀로 한숨을 쉬며 촛불을 끄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조상님들께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자책감과 앞날에 대한 불안감은 인자했던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만들었고 집안의 공기는 예전보다 조금씩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이런 주인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꾼들의 발걸음도 조심스러워졌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오기는 부인이 남몰래 눈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어떻게든 부인의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전국에 영험하다는 사찰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녀는 부인이 잠든 깊은 밤에도 홀로 마당에 앉아 달님에게 우리 부인님께 예쁜 아기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자신의 수명을 깎아서라도 아이를 달라고 애원했지요. 오기의 이런 지극한 정성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 만큼 진실했고 그녀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부인의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꽃이 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오색 구름을 타고 내려온 선녀가 품 안에
눈부시게 하얀 진주알을 안겨주는 길조 중의 길조라고 일컬어지는 신비로운 태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진주알은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오자마자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부인은 그 따스한 기운에 감싸여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지요. 잠에서 깬 부인은 이 신비로운 경험을 오기에게 속삭였고, 두 사람은 이것이 필시 하늘이 주신 응답이라 믿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명망 있는 의원이 집을 방문하여 부인의 맥을 짚더니 드디어 가문의 경사가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부인, 축하드립니다. 장차 가문을 빛낼 귀한 생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는 의원의 말에 최진사댁은 순식간에 기쁨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떡을 나누어 먹었고, 최진사는 그동안의 근심을 씻어낸 듯 대문 밖까지 들릴 정도로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기가 있은 뒤로 오기는 부인의 음식 한 입, 물 한 모금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며 혹여나 부인의 몸이 상할까 노심초사하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보살폈습니다. 오기는 부인이 먹고 싶어하는 산딸기를 구하기 위해 험한 뒷산을 오르내리는 수고도 마다치 않았고, 부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침소의 온도와 습도를 매시간 확인했지요. 부인의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오기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으며, 그녀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고운 베넷저고리를 지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드디어 진통이 시작되던 날, 최진사댁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방 안에서는 부인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산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사는 마당을 서성이며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고, 오기는 문 밖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아기와 산모 모두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온 마을이 숨을 죽이고 최진사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던 그때, 정적을 깨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아이입니다. 아주 튼튼한 장군감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산파의 외침에 최진사는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오기는 부인의 방으로 달려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마치 옥으로 빚은 듯 피부가 희고 고왔으며, 부인을 꼭 닮은 눈매와 최진사를 닮은 듬직한 골격이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겼지요. 부인은 지친 몸으로 아기를 품에 안고서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이름을 넓게 빛나라는 뜻을 담아 광우라 지어주었고, 그날 밤 최진사댁은 축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광우 도령이 태어난 뒤로 최진사댁은 매일이 잔칫날 같았고, 아이의 100일 잔치에는 마을의 가난한 이들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 방안을 기어다니고 온가리를 할 때마다 집안의 어른들은 귀여워 어쩔 줄 몰라 했으며, 부인의 얼굴에는 그늘 하나 없이 화사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오기는 광우 도령을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도령 또한 오기의 품을 유난히 좋아하여 오기만 보면 방긋방긋 웃으며 작은 손을 흔들곤 했지요.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가문의 영광과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최진사댁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은 최진사가 먼 친척의 소개로 박씨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이면서부터였습니다. 박씨는 본래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뛰어난 미모와 교묘한 언변을 갖춘 여인이었고, 최진사는 부인이 출산 후 몸이 약해진 틈을 타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그녀를 들였습니다. 박씨는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부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순종적인 척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최진사댁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무서운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최진사 앞에서는 한없이 가냘프고 헌신적인 여인인 척 연기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뒤돌아서는 부인과 광우 도령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부인이 광우 도령에게 쏟는 사랑을 시기했고 장차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명예가 도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질투를 느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박 씨의 눈에는 오직 광우 도령만 없어지면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생각만이 가득 찼고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는 박 씨가 들어온 날부터 그녀의 눈빛에서 풍기는 서늘한 기운을 감지했고 부인에게 박 씨를 너무 믿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충고했지만 인자한 부인은 그저 박 씨가 아직 낯설어 그러는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오기는 부인의 안일함이 걱정되어 더욱 철저하게 도령을 지켰으며 박 씨가 도령 근처에 오기만 해도 본능적으로 경계의 태세를 갖추고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박 씨는 이런 오기를 눈엣 가시처럼 여겨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일꾼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으나 오기는 오직 부인과 도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냈지요. 집안 분위기는 박 씨의 등장 이후 묘하게 비틀리기 시작했고 박 씨는 교묘하게 부인이 광우 도령을 돌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최의 진색에 거짓을 구하며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부인이 몸이 약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거나 도령이 자주 우는 것이 부인의 기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최 진사의 마음속에 의구심의 씨앗을 심었지요. 최 진사는 박 씨의 달콤한 거짓말에 조금씩 현혹되어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차가워졌고 부인은 남편의 변심에 가슴 아파하며 홀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어느덧 광우 도령이 도를 맞이할 무렵 박 씨의 횡포는 더욱 대담해졌고 그녀는 집안의 하인들을 하나둘 자기 편으로 포섭하며 부인의 입지를 좁히는 무서운 계략을 꾸몄습니다. 박 씨는 하인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여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으며 오기가 부인을 돕지 못하도록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오기를 부엌이나 창고일로 내몰며 도령과의 사이를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오기는 박 씨의 압박 속에서도 틈만 나면 도령의 방을 확인했고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노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 오기가 부엌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박 씨가 자신의 방에서 흉측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박 씨의 방 앞에는 낡은 인형이 놓여 있었는데 그 인형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바늘이 꽂혀 있었고 박 씨는 그것을 보며 광우 도령이 사라지기만을 저주하는 끔찍한 주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오기는 이 광경을 보고 박 씨가 단순한 질투를 넘어 도령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부들부들 떨며 부인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그때 박 씨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기에게 다가와 네가 본 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날에는 너뿐만 아니라 내 부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하며 오기의 목을 죄는 듯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기는 박 씨의 서슬 퍼런 기운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으나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도령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오기는 그날 이후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도령의 방 근처를 지켰으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혹시 모를 독이나 위험에 대비하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점차 최진사댁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는데 언제나 환하게 웃던 부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박 씨라는 여인이 집안의 실권을 잡았다는 소문이 돌자 다들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최진사댁 안주인이 박 씨 등살에 길을 못 편다더라. 그 어린 도령이 무사할지 모르겠다며 수군거렸고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의 평화로움을 잃고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박 씨는 이런 소문조차 가로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도 선심을 쓰는 척 연기하며 자신의 악한 본성을 철저히 숨겼으나 진실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박 씨의 괴롭힘과 남편의 외면 속에서도 오직 광우 도령만을 바라보며 버텼지만 마음의 병은 깊어져 결국 자리에 눕게 되었고 박 씨는 이를 기회로 삼아 도령을 자신이 돌보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최 진사는 부인이 아프니 당연히 박 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허락했고 오기는 결사 반대했으나 박 씨의 명령으로 광우 도령은 부인의 품을 떠나 박 씨의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지요. 오기는 도령이 박 씨의 손에 넘어간 날 밤 땅을 치며 통곡했고 부인은 병상에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정신을 잃었으니 최 진사댁에는 이제 거대한 불행의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방으로 옮겨진 광우 도령은 밤마다 자지러지게 울어댔으나 박 씨는 아이를 달래기는커녕 아이의 입을 막으며 구박했고 오기는 문 밖에서 도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오기는 박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몰래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아주며 도령님, 조금만 참으셔요. 인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드릴게요 라고 속삭이며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오기는 박 씨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매일 밤 도령의 방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가문의 운명은 이제 오기의 가냘픈 어깨 위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갔고 박 씨는 부인이 곧 죽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제 마지막 걸림돌인 광우 도령만 제거하면 자신이 완벽한 승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일말의 가책도 없이 최후의 음모를 실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최 진사가 급한 일로 한양으로 떠나야 하는 날을 디데이로 잡고 집안의 충직한 일꾼들을 멀리 심부름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오기마저 멀리 떨어진 시장으로 보내려 애를 썼습니다. 오기는 박 씨의 의도를 눈치채고 시장에 가는 척하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 몸을 숨긴 채 박 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거대한 비극이 시작되려는 찰나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최 진사가 집을 비우고 하인들도 깊은 잠에 든 시간 박 씨는 품에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방에서 나와 뒤뜰에 있는 깊고 차가운 우물가로 은밀하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곤히 잠든 어린 광우 도령이 있었고 박 씨의 얼굴에는 인간이라면 가질 수 없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어 보는 이해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공포스러웠지요.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오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분노를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고 박 씨가 우물가에 서서 아기를 던지려는 순간 오기의 눈앞에서는 가문의 명운을 가를 비극적인 광경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마침내 치워버린다는 해방감마저 서려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서서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품 안의 아기를 더욱 꽉 움켜쥐었고 아기가 마지막으로 내뱉는 가냘픈 숨소리조차 무시한 채 어두운 구덩이 아래로 손을 뻗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우물 안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처럼 보였고 그곳에서 올라오는 한계는 박 씨의 잔인한 계획을 부추기듯 서늘하게 대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뒤에 숨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오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입을 틀어막았고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 씨는 아기가 잠결에 뒤척이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너만 없으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낮게 읊조린 뒤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아기를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지요. 퐁당하는 소리와 함께 맑은 물방울이 튀어올랐고 오기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려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확신했는지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오기는 박 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그녀의 기척이 사라지자마자 미친 듯이 우물가로 달려가 절박한 심정으로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하지만 우물 안은 너무나 어둡고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오기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도령의 이름을 소리 없이 부르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는 이대로 도령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보았고 다행히 두레박줄이 튼튼하게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줄을 몸에 감고 차가운 우물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싸 안았으나 오기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물속을 헤집으며 도령의 작은 몸을 찾았고 기적처럼 물 위에 떠있던 보따리를 발견하여 품에 안았지요. 오기는 아이를 가슴에 꼭 품은 채 온 힘을 다해 벽을 타고 올라왔으며 땅에 발을 딛자마자 아기의 숨결을 확인하며 하늘이 도우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두꺼운 솜이불에 쌓여 있었기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고 차가운 물에 놀라 잠시 숨을 멈췄던 것이지 다행히 간얄프게나마 심장이 뛰고 있어 오기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기는 이제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박 씨의 서슬퍼런 눈을 피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곳은 집안에서 가장 버려진 장소인 낡은 지하실 뿐이었습니다. 지하실은 예전에 식량을 저장하던 곳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아 거미줄만 가득했고 오기는 그 어둠 속으로 아이를 숨기기로 결심하고 은밀히 움직였지요. 다음 날 아침 최진사댁은 아기가 사라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발칵 뒤집혔고 안주인 김씨 부인은 소식을 듣자마자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집안은 순식간에 곡소리가 가득한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구보다 크게 통곡하며 하인들을 다그쳤고 마치 자신이 아이를 잃은 어미인 양 연기하며 최진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지요. 오기는 박 씨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지금은 진실을 밝히기보다 지하실의 아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고 그토록 귀하게 얻은 자식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밤사이에 도깨비가 잡아갔다느니 혹은 원한을 품은 누군가가 저지른 일이라느니 하는 온갖 추측과 소문을 만들어냈고 평화롭던 연화리 마을은 흉흉한 기운에 휩싸였지요. 박 씨는 이 혼란을 틈타 은근슬쩍 부인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령님이 노하셨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부인의 입지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의 최고령자인 행랑가범은 평소 입이 무겁기로 소문난 분이었으나 오기의 평소답지 않은 행동과 박 씨의 지나친 연기를 지켜보며 무언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는 오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행랑가범은 오기의 눈을 빤히 쳐다보며 호랑이 앞발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시기심이니 매사에 조심하고 입을 무겁게 해야 내 목숨과 다른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묵직한 충고를 던졌지요. 오기는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그분이 자신을 돕고 싶어 한다는 진심을 느끼고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기는 매일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 남몰래 지하실로 내려가 아이에게 젖 대신 미음을 먹이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고단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오기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주었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아이의 입을 막아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느라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오기는 낮에는 평소처럼 박 씨의 구박을 견디며 일을 하고 밤에는 지하실의 어머니가 되어
아이의 생명줄을 이어가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했습니다. 박 씨는 아이가 사라진 뒤 집안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였고 최 진사는 상심이 큰 나머지 서재에만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았기에 박 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하인들의 고초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부인의 방에 마음대로 드나들며 부인이 아끼던 물건들을 가로채고 부인의 건강을 챙기는 척하면서 오히려 독이 든 약을 먹이려 하는 등 대담한 악행을 일삼기 시작했지요. 오기는 부인을 지키기 위해 박 씨가 가져오는 약을 몰래 버리고 자신이 직접 지은 약을 올리며 두 사람의 생명을 동시에 지켜내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하실에서 자라는 아이는 햇빛을 보지 못해 피부가 창백했으나 오기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랐고 어느덧 온가리를 하며 오기를 보면 방긋 웃어주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기는 아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으며 도령님, 조금만 참으셔요. 언젠가 저 나쁜 사람의 죄가 밝혀지고 도령님이 햇빛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속삭이며 아이를 달랬지요. 하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소리도 커지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겨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진사 댁에서 가끔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오기가 매일 밤 창고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본 하인들도 오기가 아기를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것이 아니냐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박 씨 또한 오기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녀를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으며 오기가 남몰래 챙기는 미움 그릇이나 헝겊 조각들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요. 박 씨는 오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어느 날 밤 오기의 뒤를 몰래 밟아 지하실 근처까지 따라오며 오기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오기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박 씨의 서늘한 기척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를 느꼈으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일부러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걸음을 옮겨 박 씨를 유인하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박 씨는 오기가 숲속에 무언가를 묻으려 한다고 착각하여 그곳을 파헤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오기는 지름길로 돌아와 지하실 입구를 튼튼하게 봉쇄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왔지요. 다음 날 박 씨는 헛수고를 한 것에 분노하여 오기를 더욱 가혹하게 대했지만 오기는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그 어떤 매질도 달게 받으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부인의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오기가 몰래 전해준 아이의 생존 소식 덕분이었으며 부인은 오기의 말을 믿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력을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부인은 오기에게 네가 내 아들을 살렸으니 너는 이 집안의 은인이다 라며 눈물로 고마움을 전했고 두 사람은 박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한 눈빛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준비했지요. 오기는 부인의 지지와 격려 속에 더욱 힘을 내어 지하실의 아이를 돌보았고 아이는 이제 오기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하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 진사댁의 안주인이 다시 기운을 차렸다는 소식에 반가워하면서도 박 씨의 권세가 여전한 것을 보며 혀를 찾고 마을 장터에서는 박 씨의 악행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박 씨가 예전에 살던 마을에서도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박 씨가 무당을 불러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며 박 씨를 향한 민심은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박 씨는 이미 가문의 재산을 손에 넣고 최 진사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행랑가범은 오기에게 다시 한번 다가와 이제 때가 무르익고 있으니 곧 큰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때 흔들리지 말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 며 비장한 어조로 마지막 경고를 전해주었습니다. 오기는 어르신의 말씀이 머지않아 일어날 거대한 폭풍을 암시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하실에 숨겨둔 도령의 옷을 정갈하게 빨아말리며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용기를 가다듬었지요. 그녀는 박 씨의 눈을 피해 아이를 지상으로 데리고 나올 동선을 확인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증거들을 하나둘씩 수집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태어난 지 새해가 되던 무렵, 지하실의 아이는 비록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최진사를 닮아 초롱초롱하고 영특한 소년으로 자라났고, 오기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며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소양을 잃지 않게 도왔습니다. 아이는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도 오기가 들려주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와 달을 꿈꾸었고, 언젠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기를 엄마처럼 따르고 의지했지요. 오기는 아이의 성장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좁고 어두운 곳에 아이를 가두어둔 것에 대한 미안함에 밤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지위가 견고해졌다고 믿고 이제는 대놓고 최진색의 부인을 내쫓고 자신을 정식 안주인으로 올려달라고 압박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고, 최진사는 고민에 빠진 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는 박 씨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하인들이 쫓겨나고 그녀의 신복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최진사 댁은 예전에 온기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도는 낯선 장소로 변해버렸지요. 오기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가문의 어른들이 모두 모이는 문중 제삿날을 거사의 날로 정하여 목숨을 건 방역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박 씨는 오기를 불러 부인의 음식에 독을 타라고 명령하며 그녀의 목숨을 위협했고, 오기는 이제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박 씨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기는 지하실로 내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도령님,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2년만 믿으셔요 라고 안심시키며 아이에게 가장 고운 옷을 입히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지요. 오기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으나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났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가문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댁에서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행랑가범은 조용히 대문을 열어두어 오기가 아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기는 어둠을 틈타 아이를 업고 지하실을 빠져나와 부인의 방으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눈물로 기다리던 부인과 재회하여 세 사람만의 비밀스럽고도 비장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문중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박 씨의 악행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며 지하실에서 자란 아이가 가문의 진정한 주인임을 증명하는 일만이 남게 되었으니 긴 밤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모이는 거사를 앞두고 최진사댁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오기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비록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눈동자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고, 오기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언젠가 나갈 바깥 세상을 꿈꾸며 미소 지었지요. 오기는 도령님, 이제 곧 해님을 보게 될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라고 속삭이며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빗겨주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박 씨를 향한 서슬퍼런 분노와 도령을 향한 가련함이 교차하며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으나 며칠 전부터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와 헛것이 보인다는 하인들의 수군거림에 점차 밤잠을 설치며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우물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막았고, 자리에 누우면 천장에서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지요.
박 씨는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올 리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죄의식에 짓눌린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사소한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히스테릭하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부인 김 씨는 오기가 전해준 희망을 등불 삼아 매일 조금씩 죽을 떠먹으며 기력을 회복하려 애썼고 박 씨가 보낸 감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여전히 병약한 척 연기하며 은밀하게 문중 어른들에게 보낼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부인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라며 오기의 손을 잡고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고 두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확인했지요. 오기는 부인의 편지를 품속 깊이 숨기고 밤마다 행랑가범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신망 높은 어른들을 찾아가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전달하며 거대한 방역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나갔습니다. 박 씨는 어느 날 우물가 근처를 지나가다 땅에 떨어져 있던 작은 버선 한 짝을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는데 그것은 분명 자신이 아이를 우물에 던졌을 때 보았던 그 문이었기에 그녀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기가 박 씨의 죄책감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지하실에서 가지고 나와 떨어뜨려 놓은 것이었으나 박 씨는 아이의 원혼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믿고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하인들에게 당장 우물을 메워버리라고 명령했지요. 하지만 하인들은 박 씨의 기괴한 행동에 겁을 먹고 서로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 씨가 죄를 지어 귀신이 씌었다 는 흉흉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랑가범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면서도 예리한 눈으로 박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오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가끔 박 씨와 마주칠 때마다 지은 죄는 숨길 수 있어도 뿌린 씨앗은 거두는 법입죠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져 그녀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노인의 말에 격분하여 뺨을 때리려 했으나 노인의 형형한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으며 이제 집안에서 누구도 온전히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고립감을 느끼며 점점 미쳐가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지요. 오기는 이 혼란을 틈타 박 씨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숨겨두었던 저주 인형과 독약병을 찾아내어 증거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거사 전날 밤 연화리 마을에는 유난히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고 최 진사댁의 낡은 지붕은 비명과도 같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으나 오기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지하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내일이면 이 어둡고 습한 곳을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아이를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으며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아이에게 따뜻한 미움을 마지막으로 먹였지요. 아이는 오기에 떨리는 손을 잡으며 누나, 내일은 정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었고 오기는 목이 메어 대답 대신 아이의 작은 어깨를 꼭 안아주며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씨는 폭풍우 치는 밤에 환청을 듣고는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서재로 달려가 최진색에 당장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생떼를 썼으나 상심에 잠겨있던 최진사는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에 환멸을 느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최진사는 네가 들어온 뒤로 이 집구석에 바람 잘 날이 없구나. 아이를 잃은 슬픔도 모자라 이제는 미치광이 집까지 하느냐며 호통을 쳤고 박 씨는 자신의 유일한 보루였던 최진사의 마음마저 멀어지자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방 안의 기물들을 부수며 발악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거센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고 가문의 몰락을 꿈꾸던 그녀의 야욕은 이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비는 씻은 듯이 그치고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최진사댁 마당을 비추었으며 문중의 최고 어른인 종갓집 어르신을 비롯한 여러 친척이
검은 갓을 쓰고 엄숙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대문을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려 했으나 떨리는 손과 휑한 눈동자는 숨길 수 없었고 부인 김 씨가 갑자기 정정한 모습으로 안채에서 걸어 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요. 부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가문에 끊겼던 대를 잇고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만천에 밝히고자 합니다. 라고 선언했고 문중 어른들은 부인의 기백에 눌려 일제히 숨을 죽이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오기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몇 년간 지하실의 어둠을 견뎌왔으며 아이를 등에 업고 지하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올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마침내 눈부신 햇살이 아이의 눈에 닿는 순간 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마주한 밝은 세상에 눈이 부셔 오기의 목을 꼭 껴안았지만 오기는 괜찮습니다, 도령님. 이제는 아무도 도령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라고 안심시키며 대청마루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지요.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과 문중 어른들은 오기의 등에 엎인 아이를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경악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며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최 진사는 오기의 등에 엎인 아이가 죽은 줄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 광우임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정신을 잃을 듯 비틀거렸으며 아이의 창백하지만 뚜렷한 이목구비가 자신을 쏙 빼닮은 것을 보고는 눈물을 쏟으며 다가갔습니다. 오기는 어른들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지하실에서 아이를 키워온 눈물겨운 사연과 박 씨가 우물에 아이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한 글자 한 글자 피를 토하듯 증언했지요. 그녀는 품속에서 박 씨의 죄를 증명할 저주인형과 독약병 그리고 부인의 기력을 쇠하게 했던 약재들을 하나씩 꺼내놓았고 마당은 순식간에 박 씨를 향한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는 흠에는 모두 거짓이라며 오기를 미친년으로 몰아쓰려 했으나 오기가 내놓은 확실한 증거물들과 아이의 살아있는 존재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닫고는 최 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최 진사는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고 문중 어른들은 가문의 법도를 어기고 천륜을 저버린 박 씨를 당장 관가로 압송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호통을 쳤지요. 박 씨는 하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도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다 라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추악한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오기의 품에서 도령을 건네받아 가슴에 꼭 안고는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고 아이는 처음 보는 어머니의 품이 낯설었지만 그 따뜻한 온기에 안도감을 느끼며 어머니, 이제 지하실에 안 가도 되는 거지요? 라고 물어 주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진사는 오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네가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 가문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혔을 것이다 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지요. 오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고 지난 세월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홀로 짊어지고 왔던 고통과 두려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진사댁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소식에 너도 나도 달려와 구경하며 오기의 충심에 찬사를 보냈고 세상에 저런 충직한 하녀가 어디 있느냐, 하늘이 보살핀 것이 분명하다며 박 씨의 몰락을 고소해했습니다. 박 씨는 결국 관가로 압송되어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엄벌을 받았으며 그녀의 신복이었던 하인들도 모두 집안에서 쫓겨나 마을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연화리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최 진사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건강하게 마을 전체로 울려 퍼져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기는 이제 더 이상 지하실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지만 가끔 아이가 잠든 밤이면 습관처럼 지하실 입구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시간들을 떠올리곤 했으며 그때마다 아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어보았습니다. 그녀는 부인의 배려로 양인으로 면천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부인과 도령을 떠날 수 없다며 스스로 집안에 남아 도령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고 부인은 그런 오기를 가족과 다름없는 은인으로 예우했지요. 오기는 도령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치며 가문의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갔고 도령 또한 오기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지극한 효성을 다해 그녀의 노고에 보답했습니다. 최진사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집안의 모든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으며 특히 오기의 공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그녀의 정절과 충심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우려 했으나 오기는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오기는 저는 그저 부인님과 도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오기를 칭송하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까지 했지요. 잔칫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도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진사댁 기와지붕을 환하게 비추었으며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가문의 모든 부정이 씻겨 내려갔음을 느꼈습니다. 지하실에서 자란 도령은 햇빛을 보며 차츰 건강을 회복했고 오기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누구보다 영특하고 올바른 성품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하여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 김씨 또한 예전의 인자하고 자애로운 모습을 되찾아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최진사와의 부부 금슬도 더욱 깊어져 가문은 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박씨라는 악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에 사랑과 용서 그리고 충심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으며 연화리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오기는 가끔 도령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며 그 힘들었던 지하실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도령의 손을 잡고 걸으며 도령님, 정직하고 바른 마음은 어떤 어둠도 뚫고 나가는 법입니다 라고 교훈을 전했습니다. 도령은 오기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진정한 선비의 길을 걷겠노라 다짐했고 오기는 그런 도령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에 가장 큰 보람을 느꼈지요. 어둠 속에서 시작된 눈물겨운 인연은 이제 밝은 세상에서 찬란한 결실을 맺고 있었으며 오기의 주름진 손은 도령의 따뜻한 손 안에서 평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평상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법이지. 진사댁 하녀 오기가 아니었다면 그 집안은 아마 풍비박산 났을 거야 라며 오기의 공적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씨가 우물에 던진 것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가문의 희망이었으며 오기가 건져낸 것은 한 생명을 넘어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양심이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화리의 공기는 이제 다시 맑고 깨끗해졌으며 숲속의 새들도 박씨의 저주에서 풀려난 듯 아침마다 더욱 청가한 노래를 부르며 가문의 번영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기는 비록 신부는 하녀였으나 그 영혼만큼은 세상 어느 양반보다 고귀했으며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도령의 방 앞에 앉아 혹여나 도령이 무서운 꿈을 꿀까봐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그 부드러운 노래는 담장을 넘어 밤하늘의 구름조차 쉬어가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지요. 오기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도령은 나중에 장원 급제하여 가문을 더욱 빛내게 되며 그 영광의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오기에게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최 진사댁에는 다시는 어둠이 틈타지 못할 견고한 사랑의 성벽이 쌓였으며 오기는 평화로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생명이 세상의 빛이 되는 과정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비록 고단했으나 진실을 수호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으며 이제 그녀의 앞날에는 따뜻한 봄바람과 향기로운 꽃길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며 긴장의 시간이 저물어 갔지요. 지하실의 비밀이 세상의 기적으로 바뀐 이 놀라운 이야기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남기며 마을의 역사에 깊고 굵은 한 획을 그으며 마무리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문중 어른들의 눈길이 일제히 대청마루 끝에 선 오기와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 도령에게 쏠리자 최 진사댁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차갑고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햇빛을 오랜 시간 보지 못해 유난히 창백한 도령의 얼굴은 최 진사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빼다 박았기에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오기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지난 수년간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단단한 결의와 한서린 진실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귀신을 본 듯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다 그만 장독대 옆에 주저앉아 버렸으며 떨리는 손으로 도령을 가리키며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죽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목소리는 평화롭던 마당을 휘저어 놓았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 여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저토록 겁에 질려 있는가 하는 의구심만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요. 오기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 씨를 내려다보며 도령을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아이는 무서운 듯 오기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으며 어머니 김씨 부인이 있는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종갓집 큰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엄한 목소리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최진사의 적통이 어찌 하녀의 손에 이끌려 나타난단 말이냐 라고 물으며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오기는 마당에 엎드려 큰절을 올린 뒤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박 씨가 아이를 우물에 던지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부터 지하실에서 몰래 아이를 키워온 눈물겨운 세월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고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진실은 한겨울 얼음보다 차가웠고 박 씨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한마디 한마디는 모인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분노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오기는 품속에서 박 씨의 방에서 몰래 가져온 증거물들을 꺼내 놓았는데 거기에는 아이를 우물에 던질 때 썼던 젖은 베넷 저고리와 부인의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 쓰였던 독약가루가 든 작은 병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박 씨가 부인의 침소 밑에 숨겨두었던 저주 섞인 인형이 공개되자 문중 어른들은 세상에 어찌 사람이 저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탄식하며 박 씨를 향해 매서운 질타의 눈길을 보냈지요. 박 씨는 모든 증거가 눈앞에 드러나자 정신을 놓은 듯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애썼으나 이미 그녀의 추악한 본성은 만천에 드러난 뒤였습니다. 최진사는 오기의 증언을 듣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자신이 박 씨의 강요한 혀에 놀아나 친자식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조강지처를 구박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만지며 광후야, 이 아비가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오열하며 아이를 품에 꼭 안았지요. 도령은 낯선 아버지의 품이 무서워 오기 뒤로 숨으려 했으나 최 진사의 진심 어린 눈물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작게 아버님이라 불렀습니다. 부인 김씨는 병석에서 일어나 하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고
오기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친 손을 잡으며 네가 내 아이를 살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켰으니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내 아우이자 이 집안의 기둥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인의 목소리는 비록 가냘펐으나 그 안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오기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오기의 충심에 감복하여 박수갈채를 보냈지요. 오기는 부인의 따뜻한 말씀에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나와 부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지난 고통을 씻어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긴 논의 끝에 박 씨를 가문의 족보에서 영구히 제명하고 관가에 넘겨 천륜을 어긴 죗값을 치르게 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박 씨는 하인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오기를 저주하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박 씨가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불길한 기운이 한순간에 거치는 듯했으며 마당에는 다시 맑은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땀방울을 식혀주고 가문의 평화를 축복해 주었지요. 행란가범은 조용히 빗자루를 들어 박 씨가 서 있던 자리를 정성스럽게 쓸어내며 이제야 이 집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먼 이라고 혼잣말을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진사댁 대문 앞에 모여 기적 같은 소식을 나누며 오기의 충성심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장터에는 벌써부터 지하실 도령과 충직한 하녀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벌을 받고 선인이 복을 받는 당연한 이치가 실현된 것에 기뻐하며 최 진사댁으로 떡과 과일을 가져와 가문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으며 연화리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요. 오기는 사람들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평소처럼 부엌으로 돌아가 도령에게 먹일 따뜻한 죽을 끓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박 씨의 방에 있던 화려한 비단 옷들과 사치스러운 장신구들은 모두 마당 한가운데서 불태워졌으며 매캐한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은 가문의 애군이 사라지는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사는 박 씨가 차지하고 있던 별당을 폐쇄하고 그곳에 도령을 위한 새로운 서재를 만들 것을 명하며 가문의 후계자 교육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지요. 그는 오기에게도 새 옷과 방을 내주려 했으나 오기는 한사코 거절하며 도령의 방 옆 작은 문간방에서 도령을 보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령은 지하실의 어두운 기억 때문인지 처음에는 밝은 햇살 아래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오기가 매일 손을 잡고 마당의 꽃과 나무를 보여주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자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며 신기해하고 맑은 샘물에 손을 담그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으며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최진사와 부인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생기가 다시 돌아왔지요. 오기는 도령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지하실에서 보낸 그 힘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매 순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안정되자 최진사는 오기를 정식으로 면천시키고 그녀의 이름을 가문의 족보에 은인으로 기록하여 후손들이 대대로 그녀의 공적을 기리게 하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신분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으나 문중 어른들 중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 만큼 오기가 보여준 희생은 고결하고 위대했지요. 오기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부인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도령을 떠날 수 없다며 평생 이 집의 가족으로 남겠노라 맹세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부인 김씨는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우물가로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살려준 하늘에 감사의 제를 올렸고 박 씨가 아이를 던졌던 그 우물을 메우는 대신 맑은 물이 솟아나게 정화하여 생명의 샘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 우물물을 마시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소문을 믿고
매일 아침 물을 길러왔으며 최 진사댁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단순한 양반집이 아닌 희망과 기적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오기는 우물가를 지날 때마다 그날 밤의 공포를 떠올리기도 했으나 이제는 도령의 웃음소리가 그 기억을 덮어주어 평온한 마음으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 진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의미로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열고 오기에게 서당의 살림을 맡겼으며 오기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주며 도령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오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빛나는 법이니 항상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한다 라고 자신의 경험이 담긴 교훈을 전해주었고, 아이들은 오기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녀의 지혜롭고 따뜻한 보살핌 아래 마을 아이들은 올바른 성품을 지닌 청년들로 자라났고, 연화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정의로운 마을로 변모해 나갔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도령이 정식으로 관례를 치르던 날, 오기는 자신이 손수지은 도포를 도령에게 입혀주며 도령님, 이제 늠름한 어른이 되셨으니 이 집안과 이 마을을 잘 이끌어 주셔요 라고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도령은 오기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리며 나를 살려준 것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오기 누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누님을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모인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지요. 최 진사와 부인은 이 대견한 광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가문의 대가 끊길까 걱정하던 예전의 근심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음을 확신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뒤로 집안의 일꾼들은 다시금 활기를 찾았고, 오기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관리자로 거듭나 집안 구석구석을 살뜰히 챙기며 최 진사댁의 명망을 더욱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던 하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문을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포용력을 보여주었지요. 사람들은 오기의 이런 넓은 도량에 감탄하며 진정한 주인이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녀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았고, 오기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은 오기의 가르침대로 학문에 정진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시험에 급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입구에는 도령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꽃가마가 줄을 지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최 진사는 아들의 합격 소식에 대성통곡하며 조상님들의 묘소를 찾아가 술을 올렸고, 오기는 도령이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며 지하실에서 보낸 그 춥고 외롭던 밤들을 떠올리며 감격에 젖었지요. 도령은 가장 먼저 오기에게 달려가 자신의 합격 증서를 보여주며 누님이 저를 지켜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그 찬란한 햇살 아래서 서로를 마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박 씨에 대한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고 오기의 충심과 도령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으며, 연화리의 사계절은 예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되어 다시 눈이 소복이 쌓여도 최 진사댁의 아궁이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오기는 도령의 방에 군부를 지피며 아이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밤새 정성을 다했지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주름졌으나 그 손이 만들어내는 온기는 온 집안을 감싸 안았으며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고귀하게 빛나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부인 김 씨는 오기에게 감사의 뜻으로 가문의 보물인 옥반지를 건네주려 했으나 오기는 이 반지는 장차 도령님이 맞이하실 신부에게 주셔요. 저에게는 도령님의 웃음소리가 가장 큰 보물입니다 라고 말하며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오기의 이러한 사심없는 충심은 집안의 모든 하인에게 본보기가 되었고, 최 진사댁은 주인과 노비의 벽을 넘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이상적인 가문으로 칭송받게 되었지요.
가문의 기강은 법도가 아닌 사랑으로 세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옥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여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지고 마을에 평화로운 어둠이 깔리면 옥이는 도령과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런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남매와도 같아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도령은 옥이에게 관직에 나가 겪은 일들을 조잘조잘 들려주었고 옥이는 인자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도령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평온한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가문의 위기는 이제 완전히 극복되었고 옥이의 충심으로 건져 올린 생명은 이제 마을 전체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옥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지하실 입구가 있던 자리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듯 깊은 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발걸음은 솜털처럼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꿈속에서 자신을 칭찬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고 연화리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게 저물어 갔지요. 악의 흔적은 말끔히 씻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옥이가 심어놓은 충심과 사랑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를 내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세월 동안 변치 않는 향기를 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연화리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으며 최 진사댁의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담아 더욱 고즈넉하고 단단한 멋을 풍기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예전의 비극을 한낱 꿈처럼 이야기하며 현재의 평온함을 만끽하고 있었고 최 진사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정겨운 웃음소리는 이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봄이면 흐드러지게 피는 매화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의 풍요로움이 마당 가득 쌓이며 가문의 번창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옥이는 이제 더 이상 젊은 하녀가 아닌 집안의 대소사를 총괄하는 인자한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으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어 보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며 집안의 기운을 살폈고 하인들은 그런 옥이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정성을 다해 움직였지요. 옥이는 가끔 지하실이 있던 자리를 지날 때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것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지켜준 하늘의 은혜에 가해 감사하는 경건한 의식이었습니다. 청년이 된 광우 도령은 옥이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누구보다 건강하고 기가의 높은 선비로 자라나 조정에서도 그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영특함을 뽐내며 가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옥이를 찾아가 큰절을 올리며 자신의 일상을 소상히 전해주었고 옥이는 그런 도령의 손을 잡으며 대견함에 눈시울을 붉히곤 했지요. 도령에게 옥이는 생명의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승이었기에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옥이 앞에서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인 김씨와 최진사는 이제 옥이를 하인이 아닌 가문의 소중한 가족으로 여기며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옥이의 상에 올리도록 배려하는 등 지극한 정성으로 그녀를 예우했습니다. 부인은 가끔 옥이의 방을 찾아와 함께 바느질을 하며 예시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월을 이겨낸 깊은 우정과 신뢰가 가득 피어올랐지요. 최 진사 또한 옥이의 공을 기리기 위해 마을에 큰 정자를 짓고 그 이름을 충심정이라 붙여 지나는 길손들이 옥이의 고결한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연화리 들판은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황금빛 물결로 넘실거렸고 최 진사댁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을 초대한 큰 잔치 준비로 아침부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기는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앉아 마을 노인들에게 대접할 고기, 국밥을 끓였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기가 내어주는 음식을 받아들며 이 집 국밥에는 오기 아주머니의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깊은 맛이 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무렵 광우 도령은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오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변치 않는 마음과 정직함이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지하실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령을 지켜낸 오기의 무용담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고 장차 자신들도 오기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마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꿈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났으며 연화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어 대를 이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최진사댁의 예전 지하실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수천 권의 책이 가득한 서고가 들어섰으며 그곳은 마을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글을 배우고 지혜를 나누는 배움의 터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광우 도령은 쉬는 날이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그 장소를 이제는 남의 생명을 살리는 지식의 장소로 사용하며 과거의 어둠을 밝은 빛으로 승화시켰지요. 오기는 서고 청소를 마친 뒤 책 읽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참으로 좋은 세상이 왔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에 어스름한 노을이 깔리기 시작하자 잔치를 마친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고 최진사댁 마당에는 고즈넉한 평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기는 부엌을 정리하고 남은 불씨를 다독이며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보람과 평안함이 서려 있어 달빛 아래 더욱 고귀해 보였지요. 그녀는 문득 지하실에 숨어 지내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그녀의 가슴속에 잔잔하게 남았습니다. 안채에서는 부인 김씨가 정성껏 우려낸 차를 들고 오기를 불렀으며 두 사람은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는 대청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나누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부인은 오기의 거친 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기야, 너를 만난 것이 내 평생 가장 큰 복이었다 라고 속삭였고 오기는 부인의 따뜻한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은 두 여인의 우정을 축복하듯 뜬 은은한 빛을 쏟아냈고 담장 너머 숲에서는 소쩍새가 정겨운 울음소리를 내며 마을의 평화로운 밤을 노래하고 있었지요. 광우 도령은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책을 읽다 오기에 방 앞에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 문안 인사를 올리며 오기가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이부자리를 정성껏 봐주었습니다. 그는 오기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기척이 고요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으니 그의 효심은 이제 온 마을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기는 도령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심하고 눈을 감았고 꿈속에서도 도령이 밝은 세상을 누비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갔지만 최진사댁의 가풍은 변하지 않았고 오기가 심어놓은 충심과 정직의 씨앗은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연화리 마을은 대대로 번창하고 화목한 고장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최진사댁의 오기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는 지혜를 배워나갔지요. 오기의 이름은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으나 그 어떤 정승판서의 이름보다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한방눈이 마을을 하얗게 덮을 때 오기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으나 그녀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을 자는 듯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는 이들을 슬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키던 광우 도령은 오기의 손을 잡고 누님,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셔요 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으며 부인 김씨와 최진사 또한 눈물로 그녀를 떠나보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눈길을 뚫고 모여들었고 그녀가 남긴 숭고한 삶의 궤적을 기리며 연화리의 가장 높은 곳에 그녀를 모셨습니다. 오기가 떠난 뒤에도 연화리 마을에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으며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그녀의 묘소를 찾아와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녀의 묘소 주변에는 신기하게도 사계절 내내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내뿜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오기의 따뜻한 마음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믿으며 소중히 가꾸었지요. 가문의 위기는 충직한 한 여인의 헌신으로 기적이 되었고 그 기적은 다시 마을의 전통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진사댁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문의 성공담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피어난 진실의 승리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켜낸 인간 승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기의 삶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정직함과 타인을 향한 지극한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며 숙연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오기의 눈동자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녀가 남긴 선한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연화리 마을의 밤도 깊어 별빛이 지붕마다 은은하게 내려앉아 잠든 이들의 머리맡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평온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기가 지하실에서 도령을 품에 안고 불러주던 그 부드러운 자장가는 이제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울려 퍼지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고 우리를 편안한 꿈나라로 인도해 줍니다. 오기의 마음처럼 맑고 고운 기운이 당신의 방 안에도 가득 차기를 바라며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고 포근한 안식의 시간을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정의와 진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지탱하고 있으며 오기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당신의 평화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연화리의 맑은 시냇물 소리와 오기의 인자한 미소가 찾아와 지친 영혼을 달래주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듬뿍 안겨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의 내면에 깃든 밝은 빛을 가릴 수 없음을 믿으며 이제는 사랑하는 이들의 품속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화로운 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진사댁의 뜰에 피어난 하얀 매화꽃 한 송이를 당신의 마음속에 전해드리니 그 고결한 향기가 당신의 잠자리를 더욱 향기롭고 아늑하게 만들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오기가 남긴 교훈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지하실의 어둠을 뚫고 기적 같은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한구석에 예쁜 보석처럼 자리 잡았기를 바라며 연화리 마을에 평온한 기운을 담아 당신의 앞날에 무한한 축복과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대지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채 당신의 안식을 축복하는 이 고요한 순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기의 충심이 가문을 구했듯 당신의 선한 의지는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오기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며 깊은 잠의 바다로 유영해 나가시길 바라며 길었던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조용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화리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 풍경과
마당을 가로지르는 맑은 바람 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맴돌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선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의 하루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아름다웠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오기가 지하실에서 도령을 지켜냈던 그 강인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오늘 밤 당신의 방안을 가득 채워 당신의 잠자리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쉬며 연화리의 고즈넉한 밤 풍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햇살이 비칠 것이며 오기의 지혜와 용기가 당신의 발걸음을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니 마음 푹 놓으시고 편안하게 쉬셔요. 고요한 밤의 끝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자장가를 들으며 당신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가득한 밤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빛나고 정직한 마음은 결국 승리한다는 오기의 이야기가 당신의 잠든 영혼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평온한 안식에 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머리맡에 내려앉은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꿈만이 당신을 찾아가기를 바라며 연화리 초의 진사대계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친 당신에게 오기가 전하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변치 않는 평화와 안녕이며 이제 그 선물을 소중히 안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며 당신의 곁에는 오기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켜주는 수많은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정말 마음 편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고요하고 아늑한 연화리의 밤이 당신의 모든 피로를 씻어내 줄 것이며 내일 아침 당신은 오기가 건져 올린 그 기적 같은 생명처럼 눈부신 햇살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